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유, 뭐 저희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네, 항상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현주 교수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한류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한류 되게 핫하죠. 한류는 언제나 핫했죠. 근데 이 한류가 요즘 핫해지긴 하지만 사실 비단 요즘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백현주 교수님께서 예전에 기자 시절부터 이 한류라고 하는 컨텐츠가 그때부터 시작된 게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류라는 단어를 저희가 99년부터 공식적으로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뭔가 전략을 세워서 해외에 우리나라 노래를 알리고자 하는 음반을 냈을 때 그때 처음 한류라는 명칭을 썼던 것이 공식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과 같아서, 물길과 같아서 끊고자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 뭔가 바닷길, 뭐 찻길이 오가는 이때부터는 문화는 빈번히 오갔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여기서 짚고자 하시는 게 지금 뭔가 보니까 대중문화적인 한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류의 처음 시작은 76년에 사랑의 스잔나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76년에요? 네, 진추하하고 아비라는 남녀 주인공이 나왔던 건데 아마 박권 씨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온 원서머 나잇인가요? 진추하하고 그 노래. 네, 알죠. 그 노래를 알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여가수가 주인공을 했던 게 사랑의 스잔나예요. 사랑의 스잔나. 네, 사랑의 스잔나가 한국과 홍콩의 합작 영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영화 흥행에서 거의 압도적이었을 만큼 굉장히 지금도 기억하시면 그 세대 분들은 정말 진추하 이렇게 얘기를 첫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절에 합작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까지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나훈아 씨 우리 국민 가수 테스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오사카라든지 일본의 곳곳에 가면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이미 그분도 한류이신 거고요. 그러면 80년대 저희가 공식으로 90년대 후반에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한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을 좀 짚어보면 아까 사랑의 스잔나를 기점으로 해서 80년대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나? 조용필 씨의 한류가 있겠다. 일본에서 조용필 씨야말로 그냥 가왕 중에 가왕으로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고 어디든지 그분이 가는 곳은 핫한 곳이었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현지 한류에 성공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또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현자 씨, 또 지금은 활동이 조금 좀 주춤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감을 갖고 계신 개은숙 씨. 이분들이 일본 현지화에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요계의 한류를 지금의 케이팝이 가능할 수 있게 밑바탕을 만들었던 게 조용필 씨나 뭐 개은숙 씨나 김현자 씨나 이런 분들이 아닌가.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 없으면 사실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거는 낯설게 느껴지고 이색적일 수는 있으나 그게 어떻게 뭐 팬덤이 형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트렌드가 형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노력을 한 끝에 저희가 지금에 말하는 전 세계 문화를 제패했다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한류 문화 시장 이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노래잖아요. 네네. 가요. 네. 그 영화와 노래를 제가 노래 말씀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K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드라마가 또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K 컨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드라마도 똑같이 이렇게 그 먼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드라마도 있어요?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일단 우리 박권 씨 같은 경우 한류 드라마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연사마로 알고 있어요. 연사마. 저희 나이 때는 연사마가 이제
드라마 한류, 네. 그 속칭 일본 아줌마들, 네. 일본 어머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좀 많이 알려졌다. 네.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관심 많았던 적이 없었죠. 조용필 씨 때도 아주 핫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박권 씨 세대는 기억을 못할 뿐인 거고요. 윤사마로.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고민정 MC는 또 워낙 또 대장금. 네. 대장금도 워낙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네. 드라마 열풍을 또 일으키셨고. 그 대장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가로 동남아, 중국 쪽이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0년대 전후로 얘기할 때 한류는 중국 시장, 중화권 시장 혹은 일본 시장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K-드라마, 그러니까 특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원조는 사랑이 뭐길래예요. 사랑이 뭐길래요?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빠 네. 이순재 씨. 또 못난 놈. 네. 지금 똑같이 흉내내신 거죠? 예, 흉내낸 건데.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만 인기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97년에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예. 거기에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 거기서도 흥행을 성공했다고 하니까 와, 그랬구나. 한 1억 명 정도는 봤다라고 표현,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빠로 나오는 게 그쵸. 이순재 씨잖아요. 그 옆에서 맨날 뒤에서 막 얘기하시는 한풀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혜자 씨. 어머니. 뭐 들으면서 한풀이 하셨어요? 노래 들으면서 한풀이 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가사 아시죠? 이 노래도 김국환 씨. 그게 바로 한류의 힘인 거예요. 드라마가 가니까 노래가 갔어요. 그 노래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김국환 씨 또한 그쪽에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 노래도 인기몰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짚어드렸던 게 99년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97년에 사랑이 뭐길래가 가서 털을 닦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구나. 재밌네. 털을 닦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뭐가 있어요. 베트남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모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모델이라는 드라마는 베트남 한류를 열어준, 포문을 열어준 초석이 된 드라마예요. 그래서 한동안 김남주 씨라든지 장동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베트남에서 아주 열광적인 팬층을 형성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의가 형제도 갔었고, 그러니까 중화권과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는 배용준 씨 아까 얘기했죠. 겨울연가가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겨울연가에 다시 보기를 거듭하는 아주 그 두터운 팬층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줬어요. 오죽하면 뭐 겨울연가 테마로 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여행까지 오는 여행 상품으로 주인공이 살았던 집에 와가지고 뭐 다른 사진 찍고 뭐 엄청났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길이 좀 막혀서 그렇지 한동안 지금까지도 그 주인공들이 그 연애했던 그 장소, 고등학교, 뭐 춘천 어디 이런 데는 코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고 2013년에 그러니까 겨울연가가 2001년에 방영을 했는데 2013년에 어떤 집계를 낸 걸 보니까 그때까지 한 10년 동안 경제 효과가 3조 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한류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면서는 시장이 커졌고 경제 효과 또한 어마어마해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게 대장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장금이 있는데, 대장금은 중화권 한류를 완전히 뭐 장악을 한 그런 사례의 드라마로 남죠. 근데 그 2003년, 4년 이 무렵인데 드라마가 가니까 이번엔 또 뭐가 갔어요? 음식이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문화가 가면 언어가 가고 음식이 가고 의복이 가고 그쵸, 패션이 가고 네, 생활 패턴이 가고 궁극에는 정신이 간다.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문화가 가장 힘이 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금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식문화, 한식 문화가 어떤 것인지 정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아랍권까지 저희 드라마가 소개가 돼서 한때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해외 여배우를 누굴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안젤리나 졸리하고 이영애 씨를 안다라고 얘기할 만큼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랐었고요.
또 이제 대장금과 겨울연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류에서 놓치고 간 게 있네요. 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도 빼놓으면 안 되죠. 90년대 후반에 한류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허준이 시청률 60%를 넘기면서 종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아랍권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도 주인공인 타이틀롤을 맡았던 정광열 씨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이제 나라를 가면 정말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네, 지금까지도 스타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한류의 힘이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그런 거 참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노래도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받았는가? 아니 일단은 저 겨울연가 그거는 왜 그렇게 일본 어머님들의 마음을 적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땐 제가 현장 취재를 했잖아요. 제가 뭐 배용준 씨 일본 취재를 많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가면은 배용준 씨하고 인터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한류 효과에 대해서 현지에서 제가 취재를 해갖고 오는 게 저희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터뷰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팬분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인터뷰하는 적도 있고 또 어디 뭐 행사 콘서트 때문에 오신 분들 줄 서서 계실 때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쭉쭉쭉 묻는 경우도 있는데. 첫사랑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느낌. 한류의 오늘 진짜 이유를 또 오늘 생생하게 또 백 교수님 때문에 듣게 되네요. 우리가. 첫사랑 첫사랑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머님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를 통해 준상이가 나타나고 자기의 삶의 의미가 생겼다. 우울증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계신 친구분도 같이 이제 겨울연가를 통해서 배용준 씨를 좋아하는 팬이 된 분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아예 겨울연가를 보는 시간에는 자기가 가사에 다 도와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시대요. 다시 보기를 하는 시간은 아주 자기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보고 옆에서 남편이 오히려 뭐 설거지나 이런 걸 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체로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청춘, 첫사랑, 그 설레이는 마음, 그 순수한 풋풋한 마음을 되새겨줬다, 끄집어내줬다. 그것 때문에 그 순수함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던 굉장히 감사할 법하네요, 정말. 왜냐하면 기꺼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콘서트를 보든 거기 투어를 할 만하니 왜냐면 자기 인생을 돌려준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죠. 저희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소통이 돼서 좋아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 현상이 정말 길었어요. 아주 오래 갔어요. 저는 이게 좀 단기간에 되게 일시적이었거든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길었었고 그 안에는 이제 그 본인의 노력도 배용준 씨 본인의 노력도 있었죠. 그러니까 팬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 그러면서도 배우 배용준에 대한 거를 거리감을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는 그쪽에 일본 현지에서 한류 매거진을 많이 매대에 놓고 있는 서점 취재를 또 발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서점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일본에서는 또 이 월간지 주간지 책 자체가 또 모든 편의점에 또 다 깔려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워낙 다 다녔어요. 편의점 가면 어떤 경우는 너무 젊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배용준 씨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내용에 들어와 있어야 판매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 이상의 분들이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두텁고 그다음에 주머니를 열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또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지금 로얄성이 또 워낙 또 훌륭하신 팬층이 많으셔가지고 겨울연가 그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좀 남아 있나요? 지금도 소비를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만큼은. 아니 그때 좋아하셨던 주부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70, 80세가 되셨을 텐데. 여전히. 왜냐하면 그 첫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자기의 순수성 이런 부분들은 나이하고 무관하게 되돌려 받았는데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저희는 계속해서 진화를 했죠. 뭐 대장금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같이 드라마 시장이 확 불타오를 때 K-팝도 같이 또 불타올랐잖아요. 아까 원조 조용필 씨가 확 그 한류 시장에 불을 지펴주고 또 밑받침을 다져주고 했던 거를 토대로 제 기억에는 보아 씨.
2000년대 그러니까 배용준 씨와 이영애 씨가 핫하던 시절을 같이 이렇게 버금갈 만하게 보아 씨. 노래 보아 쪽으로는. 그렇죠. 일본에서 또 유명하셨죠. 네네. You Still My Number One. 네. 네. You See My Number One 그 노래. 오, 네. 비슷했어요. 인기 많았죠. 네, 흉내 잘 냈어요. 네. 근데 현지화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서 또 팬들의 마음을 얻었고 오리콘 차트를 석권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다부진 그거를 보여주면서 아, 이게 한류의 또 성장 가능성이 여기서도 있구나를 느끼게 해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보아 씨 때부터는 네. 그전에는 뭐 물론 노력도 있었지만 네. 운도 좀 따랐다면 네. 보아 씨 때부터는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네.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네. 한류로 다가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세대 K-팝 스타, 아까 조용필 씨는 원조라고 네.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1세대 K-팝 스타 뭐 H.O.T, NRG, 네. 또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는 배우로도 그 미니 시리즈 때문에 배우로도 핫하지만 그때 당시에 안자이 쉬라 그래가지고 가수로도 전국 투어를 하고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할 때는 백화점 같은 데 뭐 남경이라든지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백화점에 안재욱 씨의 사진이 전면으로 백화점 벽을 전체를 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죠. 가수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인기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수를 하다가 그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갔던 케이스라면 우리 박권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보아 씨 때부터는 이제 한류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메이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 씨 또 동방신기, 네. 동방신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그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이 한류 시장이 이렇게도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무한지경으로 갈 수 있구나를 보여줬죠.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 이런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대만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또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현장 취재를 가보시면 그 열기를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리는 안 가봐가지고 사실 모르죠. 몸으로 못 느껴. 이 매체로만 보는 거죠. 같이 가시면은 막 그 흥분 상태에서 좀 가라앉히기가 어려우실 만큼 되게 자긍심이 느껴질 만큼이죠. 그 정도로. 뭐 얘기했던 배용준 씨라든지 혹은 뭐 사대천왕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빈 씨나 송승헌 씨나 또 이병헌 씨나 소지섭 씨 이런 분들 다 같이 하는 뭐 합동 연합 공연 같은 경우에도 도쿄돔이 가득 차고도 밖에도 계신 분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구름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고요. 그 덕분에 저희 한류가 또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한류가 이러다가 식는 거 아니야. 식어갔지? 이미 식었지? 라고 얘기를 할 때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좋아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또 주머니를 열어서 소비를 해주고 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변화를 했죠.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 인물, 스타성 중심이었다면 혹은 또 작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이런 시대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 딜레마에 빠지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같이 또 머리를 맞댔던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한류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또 클론이 의외로 홍콩에서 대박을 또 했다면서요? 대만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의 인기를 저런 가수들이 있어라고 할 만큼 팬층이 두터웠습니다. 네, 근데 강원래 씨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동반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맥이 아쉽게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명맥에 대해서는 너무 다 강했어요, 알고 있죠. 임팩트가. 네, 임팩트도 강했고 거기에서의 영향력도 컸었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이 한류가 해외에 이제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지고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막강한 한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한국 컨텐츠가 또 굳건하게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또 홍보를 하려고 들어오는 이런 또 스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또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은 어떤 뭐 글로벌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시아권의 방문 일정을 잡을 때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오고 중국은 오면서 우리나라 안 오잖아요. 시장을 좀 이렇게 낮게 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죠. 그럴 땐 너무 정말 안타깝고 우리는 왜 패싱하지? 뭐 이런 맞아. 소외감 같은 것도 느꼈는데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오히려 할리우드 스타 혹은 글로벌 스타들이
우리는 아시아권 갈 때는 한국은 꼭 갔다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 꽃보다 남자, 대만판 꽃보다 남자에 대한 그 임팩트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F4. F4. 네. 그 대만 F4. 우리나라 그렇죠. 이민호 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F4는 늘상 만났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F4에 대한 나름대로 판타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팬의 입장에서도. 근데 만났을 때,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가수를 겸업하는 그 멤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결혼을 한 인연이 있는 탕웨이라는 배우도 유명하시죠. 탕웨이라는 배우도 또 여명이라는 배우도 같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 직업이 그럴 때는 좀 행복했다. 좋죠. 일로 만났지만 일로서 만났기 때문에 또 내가 평소에 관심 있게 봤던 작품들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좋은 훌륭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컨텐츠들이 나갔다면 외국의 이제 연애 문화계도 우리 시장을 크게 봤다는 거죠. 그쵸, 그 경쟁력을 크게 보는 거죠. 수준이 이만큼 우리나라가 높아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영화를 만들 때도 우리 배우를 넣어서 하려는 것도 전략적인 거죠. 그리고 뭐 이병헌 씨를 쓴다든가. 선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루 먼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보면 문화 파워가 세졌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 파워가 세진 거죠.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든 이런 부분들 개봉했을 때 미국에서 개봉을 하거나 뭐 유럽에서 개봉을 하면 우리나라는 늦게 개봉되고 항상 그랬죠. 그렇죠. 맞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1년 늦게 개봉된 적도 있어. 완전히 달라진 게 이미 좀 오래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홍보 담당자가 저희가 하루 선공개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동시 개봉을 해야 될 때는 저기 한국에서 혹시라도 먼저 오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또 많이 이제 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먼저 항상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거. 문화 파워가 그만큼 성장했다. 예전에 그 뭐 명보극장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우리 저 여의도에도 문예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문예극장 있었어요. 그런 데는 다 무슨 1년 지난 영화를 그럼요. 보여주고 맨날 개봉한 지 한참 지난 거. 저는 저기 문예극장에서 우레메 봤어요. 우레메. 우레메 보셨어요? 네네. 심영래 감독의 우레메. 네, 저는 동시상영 봤어요. 저도 우레메 두 편을 보여주더라고. 네. 끝물에. 이 한류 콘텐츠 자체가 예전하고 또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때문에 글로벌 이 세계로 확산되는 효과가 달라진 계기가 사실은 우리가 사이브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전 부분하고 또 다르게 완전히 달라졌죠. 또 그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류 이 컨텐츠 자체가 급성장을 하고 완전 폭풍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또 완전 확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네, 저희가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뭐 인터넷 시대도 아예 그냥 보편화됐고요, 전 세계가. 뿐만 아니라 그 너튜브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은 말춤 얘기하면 전 세계가 다 말춤을 출 수 있을 만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그 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독특하다는 것 때문에 어필이 됐고 피력이 됐고, 그것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뭐 남미, 유럽 다 간 거예요. 근데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곡 하나를 가지고 한 방에 크게 쇼크를 주면서 확 빅히트를 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한번 포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시장이 확 넓어진 거죠. 그 이후에 같이 가는 그 후배들, 특히 이제 싸이 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념비적인 게 뭐냐면, 뭐 K-팝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준 거예요. 아주 이쁘고 인형 같고 군무를 잘 추고 칼군무 추고 이런 아이돌들이 전략적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했는데,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말춤으로 우리 정말 친근한 이미지와 옆집 오빠, 옆집 오빠 친근한 저보다 더 넉넉하신 분이 그런 분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거에서부터 이미 확장성은 담보가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미국이나 인도 이런 데 영화, 드라마에도 삽입되고 이럴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싸이 효과가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전 세계 글로벌 스타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근데 달나라 스타다. 달나라 스타.
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시장을 넓혀주고 모든 걸 이렇게 포문의 문턱을 열어서 낮춰주니까는 후배들이 갈 길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세븐틴, 엑소 그리고 BTS,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 무렵에 나왔는데 사실 무명의 시간이 긴 편이었어요. 무명의 시간이 긴 편이었죠. 그래서 저랑 또 친한 그 작가가 방탄소년단이 아주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아이돌 그룹은 아니었을 때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팬미팅을 이렇게 하고 기획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이름이 독특해? 라고 물었더니 이름 독특하죠? 굉장히 성실합니다. 열심히 해요. 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아이 모든 아이돌들 다 열심히 하지. 라고 했는데 그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이게 글로벌 스타가 됐나 그 비결을 그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네. 저는 취재의 일환이었어요. 네. 보니까 팬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소통을 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변했어. 네네. 그렇죠. 특히 스타들한테 네. 그런 꼬리표처럼 예, 네, 많이 따라다니죠. 네. 네. 사람이 변했어. 네. 그 순간 달라지는 거에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되거든요. 한 발 빼게 되고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팬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게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례죠. 그럼요. 아미가 팬들하고 SNS로 서로 소통했던 거, 또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소통했던 거 이것을 자신들이 월드스타가 되고도 변함없이 유지를 해갔다는 거. 그거에서 다 입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아, 근데 그 마음과 부지런함 이거 없으면 네.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정말. 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저는 제 취재 결과가 그거였고요. 싸이가 그 강남스타일로 확 문을 열어주고 문턱을 낮춰준 덕분에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아시아권에서는 뭐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선풍적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빌보드 200에도 그렇고 특히 기념비적인 게 스테디움 공연을 했다라는 거는 세계를 돌면서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웬만한 그 클래스의 가수는 소화하기 힘든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방탄소년단이 해냈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시켜놨다. 이미 그들 자체가 시켜놨다. 그러면 그 후배들이 갈 길은 이미 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좀 진출하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이제 기회가 조금은 더 넓어졌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또 사례가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빌보드 200 그 안에서 우리나라 K-팝 스타 다른 가수도 있더라고요. 한 4명 정도가 동시에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예. 매번 다르겠지만 집계가 그럴 만큼 우리나라 K-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견을 갖고 봤던 그 시장 자체의 그 벽이 무너졌다. 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 1년 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2년 정도를 네, 3년째, 횟수로는 3년째 그렇죠.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소통도 안 되고 지금 크게 네. 움직일 수도 없고 네. 이런데도 이 한류가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 네. 이 효과는 정말 파워는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만 못하는 거지 네. 오히려 미디어 영상이 우리가 더 강하다 보니까 수혜를 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저희 코로나19를 맞닥뜨리고는 모두가 힘들었어요. 이거는 뭐 난생 처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바이러스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거 전쟁을 해야 되고 갑자기 하던 일 다 멈춰야 되고 특히 이제 영화계나 뭐 가요계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시사회 혹은 제작 발표회, 쇼케이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상영을 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타격이 컸단 말이에요. 영화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물인가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 만들어야지. 적응을 해냈죠. 그게 바로 이제 새롭게 열린 OTT 시장이에요. 맞아요. OTT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그 드라마도 아주 선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우리 오징어 게임
한동안 뭐 핫했죠. 네, 보도 뉴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뭐 코스프레며 뭐죠 달고나며 네네, 거기에 맞아요. 파생된 문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오징어 게임 의상도 있고 저도 제가 오징어 게임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말이에요. 방송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징어 게임. 그러면은 코로나19로 모든 게 막혔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OTT 시장이 열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제 영화도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이제 시대가 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틀게요. 해서 그 주는 거를 받아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OTT 시장이 열림으로써 이 소비하는 이 층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다 보니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굳이 극장이 아니어도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백현주 교수님은 그 OTT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줄 조금 예상하셨었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예상하셨어요? 네, 이렇게 분명히 갈 것이다. 근데 더 빨라진 게 코로나19가 오면서 더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승리호라는 영화, 송중기 씨의 승리호라는 영화도 개봉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게 넷플 땡땡으로 해서 이제 OTT 쪽에서 원래는 그걸 개봉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걸 그렇게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맞게 가는구나. 어떻게 굉장히 시험적인 요소도 많았지만 그런 것 또한 도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봤던 것도 있었고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또 같이 또 앞뒤 순위를 바꿔서 지옥이라는 지옥. 그런 콘텐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뭐 이제 웹툰이 원작이었대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웹툰하고 보신 분들은 비교해가면서 굉장히 그 후기 같은 걸로 서로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우리의 콘텐츠를 소비해주고 있고 이 콘텐츠 가 나가면서 얼마 전에 또 그 오징어 게임의 골든글러브에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조연상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연극계에 계셨던 분. 근데 지금 이렇게 OTT 시장이 아니라면 사실상 그 연극계에 계신 분이 골든글러브 조연상을 받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겠죠.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상업 영화 중심으로 가는 이 그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에서는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 그 판로가 될까?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이라고 대중문화,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중문화예술을 흔히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다는. 저는 처음에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왜냐면 현장에서 직접 이제 팬들하고 많이 보면서 이렇게 뭐 시사회나 뭐 이제 팬미팅 그런 거를 마이크 잡고 그 관객들 반응 보면서 진행을 하다가 저게 비대면 화면으로 그게 그 현장감이 느껴질까? 저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적이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그 수업을 할 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이거를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학생이 졸면은 또 환기도 시켜주면서 집중할 수 있게 유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적응의 동물이로구나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공연도 역시 저희 너무 많이 걱정했고 답답했고 했으나 그 어떤 기폭제가 됐던 게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비대면 공연인데. 명절 때 맞죠? 네. 비대면 공연인데도 너무 충분히 소통했고 너무 충분히 화제성 만발이었고 높았고 그 이후에 여운이 아주 오래 남았잖아요. 그 뒤에 화면이 정말 빼곡하게 막 수천 화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거기서 누워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드시면서 보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뭐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뭐 장난치면서 그러면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 뭐 이렇게 뭐 들고 계시는 응원하는 메시지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훈아 씨 정말 오랜만에 TV 컴백할 때도 되는구나. 비대면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파장이 크구나를 보면서 다 힘도 얻고 다 작은 곳에서도 했는데 그 여운을 담아서 또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공연계도 점차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비대면으로 연결해주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뭐 프로덕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잘 돼요.
네.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배달 쪽이 또 핫한 것처럼. 회사에서도 뭐죠?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네네. 뭐라 그러죠? MT요. MT도 있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그런 것도 네네. 다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리고 송년회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비대면으로. 어떤 거? 송년회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동창회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네네. 제가 비대면 그 행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작년에 했었는데 신병교육대 수료식. 그것도 비대면으로 부모님들이 못 보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6주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하는데 그 나훈아 씨 콘서트처럼 쫙 그 화면으로 다 부모님들이 보고 계세요. 우리 자식 어딨나. 또 그걸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이들 우시더라고. 화면으로도. 졸업식, 뭐 입학식 다 못하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는 아예 비대면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아예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제는 좀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고요. 문화 쪽에서도 소비층들도, 소비하시는 분들도 비대면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고 의뢰이 그 안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느낌 이런 거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 오히려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사실 그 대면으로만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되 일을 처리하고 항상 그렇게 했던 이런 습관들이 오래된 관습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종식되더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 비대면으로 같이 하는 이것도 받아들인 면이 있어서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도 남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이라든지 뭐 전극이라든지 장르를 다 불문하고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공연을 더 많은 곳에 계신 분들과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다. 비대면 공연을 우리 해봤잖아요.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활로가 생겼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공연하고 했을 때 사실은 뭐 한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이런 공연 자체가 사실 뭐 딱 지정돼 있고 날짜 지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수업을 할 때도 비대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병행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공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거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저희 본능이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했는데 되게 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찾았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또 뭔가 이것과 이것을 융합하는 걸 해보는 거죠. 또 그게 되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길이 또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가 한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빨리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노력이 강하잖아요. 이 문화를 통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 적응도 잘하지만 그 안에서 활로를 찾아가는 그것도 대단한 우리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뭐 이게 안 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낙오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린 정교해요. 빨리빨리 해도 정교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본인이 방송에도 나오고 계시지만 또 학생들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동아방송 거기 있고 또 다른 데도 강의도 나가시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비대면으로 그럼 하고 계세요? 비대면으로 한지 벌써 뭐 코로나 시작하면서 비대면으로 했죠. 아예 전환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정말 그 몇십 명 되는 그 학생이 제가 다 같이 우리 쌍방향으로 키고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느낌이 그대로 나니까 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해야 같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마이크를 켜라고요? 아니 얼굴을 화면을 켜고 화면과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제 불시에 던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자기가 마이크를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양방향으로 화면을 같이 켜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속감 이걸 더 아주 크게 받아들이면서 수업의 질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교수님 거기 직접 강단에 가서 수업할 때랑 비대면 할 때랑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느낀 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뭐 일방적으로 뭐 강요하고 수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 두루 보거든요. 이게 화면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다른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지쳐한다라고 하면은 5분, 10분이라도 쉴 수 있게. 그리고 또 다시 에너지 재충전해서 오면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 비대면과 대면이 뭐 차이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교수님께서 또 열정적이시고 또 재미있으시고 하니까. 네. 왜냐면 또 이제 말을 정말로 똑순이처럼 잘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좋으세요. 말하는 직업을 워낙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PR하는 방법 이런 강의도 하시잖아요. 자기 PR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너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수업, 레전드 수업이 화술이에요. 화술. 네, 그 화술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배워야 돼. 화술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 필요한 화술, 방송에 필요한 화술, 취업에 필요한 화술, 또 같이 이제 동료들과 해야 되는 화술, 모두 이게 담겨 있는데, 네. 자기 PR이라고 한다면 그 연예인 혹은 뭐 스포츠인 혹은 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1인 미디어도 잘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리는 개인 홍보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PR을 정말 잘하면 내가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PR을 잘하려면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 팁 하나 주세요. 예. 자기애.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은, 박권 씨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여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여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색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아시죠? 예, 몇 가지는 알죠. 알게 되죠.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이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이러신 분은 아닌데 아무튼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내가 나를 관심을 갖죠. 그래야만 나에 대해서 알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덜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PR의 초점은 뭐예요? 장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단점은 덜 보이게 해주고 장점은 더 많이 보이게 하려면 자기애가 필요하다. 내 장점이 뭔지 알아야 된다. 우선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장점도 버렸어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까지. 내가 누구지? 난 내려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지. 그럼 자기 애를 갖고 나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 근데 평소에 뭐 공부하듯이 뭐 머리 쌈비기 이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내가 나에게 좀 많이 사랑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내게 부족한 건 무엇이고 내게 조금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뭐겠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남들에게 나를 알렸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게 돼버리면 표리부동하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로 혹은 그 사람을 채용 이런 식으로 발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단점은 더 축소시키고 장점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자신감도 생기지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정통해 있어요. 준비를 탄탄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애와 준비, 책임감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알리는데 좀 더 아주 박력 있게 할 수 있다. 백현주 교수님 볼 때 박권의 화술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개인 뭔가요? 지금 상담 시간인가요? 그냥 박권의 화술법은 어떻게? 장점은 굉장히 재치 있고 유쾌하고 분위기를 확 한껏 북돋아주는 그게 장점이다. 아 그래요? 네. 단점은 나중에 따로 얘기. 뭘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단점 안 들을래. 단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단점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런 건가요? 빙고. 지금?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빙고. 애정이 있으셔서. 네, 애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심 있게 이런 상담을 또 바로 하시고. 학교 후배니 아니요 또 잘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럴 때 또 한번 팁을 들어보는 거죠. 대단하신데요?
바로 좋습니다. 듣자마자 또 이렇게 활용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또 네. 이제 끝에 또 질문을 드릴 시간이 또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네. 마지막인가요? 네. 자, 이 OTT, OTT 이제 성공 사례도 아까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 앞으로 이제 요거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은? 워낙에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것이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것을 태우는, 그러니까 뭐 배우를 태우고 가수를 태우고 제작자를 태우고 패션 디자이너를 태우고 뭐 무대 감독을 태우고 예를 들면 스타일리스트를 태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태우고 등등등등 많은 분야의 것을 콘텐츠 위에 태우는 그렇죠. 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과거에는 뭐 드라마가 같고 그걸로 따라서 뭐 다른 것들이 부가적인 게 같고 혹은 뭐 아까 윤사마 열풍처럼 뭐 배우 한 명이 가서 쫙 하고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많이 한류가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 여기에서 콘텐츠 안에다가 많은 것을 태우는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뭐 대형 위주로만 이렇게 갔다면 요즘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매체 시대고요. 뭐 1인 미디어 시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갈 수 있는 그 접근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외곽에 있는 분들도 혹은 작은 쪽에서도 군소 쪽에서도 그런 시장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일단 한류 하면은 연예인들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만.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럼요. 박항서 감독이 지금 한류 감독 열풍 해서 신태용 감독까지 인도 갔어요. 인도네시아. 그런 것처럼 뭐 예전부터 화장품 뭐 아니면 우리 뭐 작은 물건들도 다 그게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도 한류고. 그게 바로 문화를 통해서 간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그 교수님 덧붙여서 앞으로 한류가 이게 한류가 갔으면 하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싶어서요. 좋습니다. 지금 너무 훌륭하게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현실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해주신다면 한류는 더 발전할 것이고 더 역동성을 띠게 될 것이고 다만 또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문화 콘텐츠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 그걸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류라고 알면서도 문화와 또 별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류는 별개인 것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문화의 힘은 아주 크다. 문화가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가고 음식이 가고 의상이 가고 우리 생활 습관이 가고 정신이 가고 많은 것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더 활기띠게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제가 바라는 마지막 한 가지예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백형주 교수님 모시고요. 한류의 과거와 그다음 현재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까지 얘기를 또 들었는데 더불어서 또 문화 콘텐츠로서 한류가 갖는 이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또 깨알 같은 또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또 유쾌한 재미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끝으로. 시간이 벌써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얘기하면서 재미있었던 것만큼 우리 두 MC분들도 재미있었기를 바라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미있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류도 재밌었고요. 정답을 착착 그냥. 착착 정답.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문화야 놀자 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